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10대를 위한 신과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개의 장, 그러니까 15세 소년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청소년의 압박감 하고요. 또 운명이랑 자기 창조를 다루는 존재되기, 이 두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흥미로운 자료들, 이걸 통해서 10대 시절에 누구나 겪는 그런 다양한 압박감 있잖아요. 그 실체가 뭔지 좀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과 운명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 아주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관점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압박감으로 들어가 보죠. 이 책에 나오는 그 15세 질문자처럼 왜 우리는 부모님, 학교, 친구들, 심지어 나 자신한테서까지 이렇게 많은 압박을 느낄까요? 근데 이게 또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압박감 자체는 사실 삶의 되게 자연스러운 일부죠. 근데 청소년기에는 이게 유독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압박감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을 원하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뭔가를 해내길 바랄 때, 그럴 때 생긴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압박감이 창조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 개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마치 그 타이어 공기압이나 압력솥 압력처럼요. 우리를 움직이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주 전체가 거대한 스트레스 시스템이다. 이런 비유까지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 비유가 정말 핵심을 잘 짚고 있죠. 자료에서는 우주 만물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힘의 균형 속에서 존재하듯이 적절한 압력,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창조와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균형을 깨트릴 때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가슴이 원하는 거하고 외부 세계,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거, 이게 충돌하면서 큰 혼란이나 과도한 압박감을 느끼기 쉽다고 지적을 합니다. 서로 막 모순되는 정보들 속에서 방향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그럼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오는 그런 압박감은 어떻게 다루라고 조언하나요? 무조건 내가 맞고 당신들이 틀렸어. 이렇게 맞서는 건, 답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자료는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좀 경계하라고 해요. 대신에 먼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우선순위가 뭔지 좀 명확히 하고 그걸 차분하게 설명하라고 조언합니다. 동시에 부모님의 입장이나 걱정도 좀 열린 마음으로 다시 들어보면서 공통의 기반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공통의 기반이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 보이면 어떡하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는 그럴 경우에도 그게 꼭 압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냥 단순히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관심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학업 성적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친구 관계나 음악 활동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이걸 꼭 압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다르구나. 이 점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 관계에서 오는 압박, 즉 또래 압력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죠.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배신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네.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혹은 무리에 끼려고 진짜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거. 이건 결국 나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가짜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 건 결국 그 친구들마저 배신하는 셈이라고 지적해요. 왜냐면 그들이 관계 맺고 있는 대상은 진짜 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인용구가 나왔군요.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는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으리니. 또래 집단은 계속 변하지만 평생 나와 함께할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남을 기쁘게 하려고 나답지 않게 행동하는 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나답지 않은 모습을 원치 않을 거라는 말도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유익한 압력하고 해로운 압력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유익한 압력은 내가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모습, 하고자 하는 일, 갖고자 하는 것, 이런 걸 향한 내면의 소망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압력이고요. 반면에 해로운 압력은 그런 내면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타인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압력이고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혹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 자신도 기쁘게 하는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라는 조언이요. 아, 여기서 그 동생 돌보기 예시가 아주 구체적이었죠. 네, 맞아요. 그 예시가 압박감 재해석에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하기 싫은데 엄마가 시켜서 억지고 하는 일 이렇게 여기는 대신에 관점을 확 바꾸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렇게 제안해요. 엄마, 제가 이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제가 다른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제 자신의 안전을 지키거나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거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통금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오늘의 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불평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네요. 타인의 요구 속에서 나의 이익을 찾아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익이라는 게 꼭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 인정, 자율성 확대 이런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죠. 타인의 요구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나의 성장이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의 근거를 발견하면 그 순간 압박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발적인 동기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걸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즉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저항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와, 압박감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군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압박감을 넘어서 우리 삶 자체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내 삶은 정해진 운명인가요?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의 다음 장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자료의 답변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운명이나 삶의 경로를 결정하는 건 외부의 어떤 힘이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앨러니스 모리셀이나 마이클 조던 같은 소위 특별한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걸 구분짓는 건 다름 아닌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 그 선택의 총합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반문이 나올 수 있죠. 에이, 그럴 리가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당연히 셀린 디온 같은 엄청난 가창력을 선택했겠죠. 자료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한다고 언급하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갖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문은 자연스럽죠. 하지만 자료는 밋밋한 평범함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이번 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고유한 재능과 자질, 그러니까 일종의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기술, 재능, 능력, 성격이라는 물감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심오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육체를 갖기 전에 의식이자 자각, 즉 존재로서 이번 생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이해할지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주장이요. 심지어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까지도요.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매우 파격적이고 깊은 관점입니다. 자료는 우리가 이번 생의 경험을 위해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 장소, 사건, 심지어 부모까지도 영혼의 차원에서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영혼들과의 공동 결정이며 따라서 우리 삶에서 우연한 만남이나 무작위적인 사건이란 없다고 강조해요. 부모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도 부모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학대하는 부모나 끔찍하게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선택했다고요? 도대체 왜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자료는 설명합니다. 영혼마다 이번 생에서의 계획이나 배우려는 과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은 용서나 자비심 같은 특정 자질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나 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자료는 우주가 눈송이 하나하나를 모두 다르게 만들 정도로 정교하고 질서 있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인간의 삶과 같은 중요한 일이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가득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관점이죠. 와, 정말 우주적인 관점이네요.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삶을 창조한다면 그 방법은 뭘까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창조한다는 거죠?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창조의 도구를 제시합니다. 바로 생각, 섯, 말, 월드, 그리고 행동, 액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진 강력한 창조의 도구이며 인류가 뭐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원능력, 오리지널 어빌리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표현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에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 즉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 말, 행동이요? 그럼 만약 제가 앨러니스 모리세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녀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자료의 답은 아니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복제품, 그것도 아마 좀 어설픈 모방에 그칠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 doingness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그녀의 존재 상태, beingness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녀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재능 있음, 자신감 넘침, 솔직함, 성공적임, 행복함 같은 바로 그 상태 말이죠. 아, 존재 상태 비잉네스가 행위 두잉네스보다 먼저 온다는 거군요. 단순히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존재가 행위에 앞서고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앨러니스 모리세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녀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자료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려면 먼저 우리가 원하는 존재 상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존재, 행복한 존재, 자신감 있는 존재가 되기로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존재 상태를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실제로 성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자기계만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그런 척하라, make believe, 즉 믿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료는 정반대로 믿는 것이 보는 것,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행복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과 에너지가 현실에서 실제 행동을 끌어당기고 나타나게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 생각, 말, 행동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현실을 움직인다. 이런 설명이 뒤따랐죠. 맞습니다. 생각, 말, 행동은 단순한 관점이나 행위가 아니라 실제 하는 에너지 형태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주변의 다른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고 상황을 움직이며 결국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해낸다는 거죠. 모든 창조는 생각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말로써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며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물질적인 현실로 발현된다. 이런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정말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메시지인데요.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으며 그 창조의 도구인 생각, 말, 행동은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거고요. 뭐 난 절대 못해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쉬하면 좋을 텐데 대신 그렇게 될 때 정말 멋질 거야 라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있었죠. 네, 오늘 10대를 위한 신과의 이야기, 발췌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청소년기의 압박감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스스로가 삶의 창조자가 되는 방법까지 정말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자신에게 진실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발견하며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존재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 이거였네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던져볼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로 나의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라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구체적인 생각 또는 말 또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전히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탐구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